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중심부 캄피돌리오 광장에서 아리탈리아 항공 승무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시위대 한가운데 서 있던 승무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자랑스럽게 입어온 아리탈리아 유니폼을 광장 한복판에서 벗어던진 그 순간 제 자존심도 함께 벗겨진 것만 같았어요.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엘레나 피오렌티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피오렌티나, 그 시위대 한가운데 서 있던 승무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자랑스럽게 입어온 아리탈리아 유니폼을 광장 한복판에서 벗어던진 그 순간 제 자존심도 함께 벗겨진 것만 같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서서 우리는 아리탈리아다 라고 외쳤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시민들의 놀란 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으니까요. 로마의 하늘은 맑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를 외면했고 새로운 항공사는 우리의 경력과 헌신을 무시했어요.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나온 그날, 우리는 유니폼을 벗어던지는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선택했어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리탈리아 항공은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항공업계에 치명타를 입혔고 이미 재정적으로 불안정했던 아리탈리아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회사를 살리기보다 새로운 국영항공사 이타 항공을 설립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만 500명의 직원 중 단 2,800명만 새 항공사에 재고용된다는 거였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메일로 차갑게 통보된 해고 통지서를 읽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번의 크리스마스를 비행기에서 보내고 수천 명의 승객을 미소로 맞이했던 모든 헌신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은 날, 저는 집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울었어요. 문자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렸죠. 동료들도 같은 통보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지만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구해줄 수 없었죠. 우리가 받은 대우는 너무 부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죠. 5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계획한 시위는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무관심했고 새 항공사는 이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저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열정이었던 비행, 이제 그것조차 빼앗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시위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이 모든 이탈리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까지 우리의 시위를 보도했어요. 하지만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며칠 후 언론의 초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저는 밀라노 출신의 34세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웠어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아리탈리아 승무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죠. 24살에 첫 비행을 시작해 10년 동안 아리탈리아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이탈리아의 문화와 정서를 전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손에 아리탈리아 날개 배지를 받던 순간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첫 비행에서 느꼈던 떨림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죠. 10년 동안 저는 지구를 수십 번 돌았고 모든 대륙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매 비행마다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가족 중에는 여동생 소피아가 있는데 그 아이는 열렬한 케이팝 팬이에요. 늘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를 독학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소피아의 졸라댐에 못 이겨 서울에 3일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깨끗한 도시라는 인상은 받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당시 여행에서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약간 놀랐던 기억은 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고 와이파이가 잘 터졌으며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어요. 하지만 짧은 관광이었기에 표면적인 인상만 받았을 뿐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래, 괜찮은 나라네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나중에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죠. 해고 이후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취업문이 더 좁았습니다. 34살의 나이와 높은 경력이 오히려 취업의 장애물이 되었죠. 저축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밀라노 아파트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해고된 지 3개월째 저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인터뷰 기회가 생겨도 당신의 경력이 너무 높아서 또는 항공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죠. 밤에는 종종 악몽을 꾸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유니폼이 불타거나 혼자 텅 빈 공항에 버려진 꿈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프란체스코는 가족 레스토랑을 돕기 시작했죠. 루카는 중동 항공사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우울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자존심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제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24살에 집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왔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걸던 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무심코 살펴보다가 특이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탈리아어와 영어에 능통한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사실 서양인들은 흔히 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극동아시아라는 범주로만 생각했죠. 소피아의 케이팝 이야기를 들을 때도 반쯤은 흘려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또 다른 팝 음악이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소피아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생은 제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고 우연히 그 공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소피아의 열정적인 반응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니, 이건 정말 운명이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그리고 언니가 본 한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한번 도전해봐. 소피아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팬데믹을 다루고 있어.
K-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놀라운 협조.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달라. 지금 한국은 오히려 외국에서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동생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본거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놀라운 기술 혁신.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시아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결국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온라인 인터뷰 일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곳 사람들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까? 삶의 질은 어떨까? 소피아는 제 의문에 하나하나 답해주려 노력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절해.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언어 장벽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한국인들은 영어를 할 수 있고 주요 표지판이나 안내문은 영어로도 제공돼. 그리고 한국은 범죄율이 엄청 낮아서 여성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인터뷰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진행된 면접에서 한국인 인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었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질문들, 그리고 회사의 비전과 외국인 승무원,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처음으로 이 기회가 정말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담당자는 한국 항공사의 글로벌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유럽 노선 확장을 위해 현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해요. 엘레나 씨의 10년 경력은 저희에게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가족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고 소피아는 열광했죠.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합격 통보와 함께 받은 정보 패키지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어 기초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주거 지원, 의료 보험, 그리고 이탈리아보다 높은 급여 조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룸 아파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밀라노에서 제가 살던 곳보다 시설이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밀라노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1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리탈리아 유니폼을 바라보며 그것을 트렁크 깊숙이 넣었습니다. 과거의 상징이자 언젠가는 다시 꺼내볼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소피아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엄마는 계속 눈물을 훔치셨고 아빠는 무뚝뚝하게 잘 다녀와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모은 K-팝 앨범들과 한국어 기초 단어집을 선물로 주었어요. 곧 보러 갈게. 한국에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동생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림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걸까?
한국에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의 바다는 마치 환영의 인사 같았습니다. 나지막한 섬들 사이로 펼쳐진 다리들,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은 제가 본 어떤 유럽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친절한 안내 직원들, 쾌적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도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의 공항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이나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항상 겪던 혼잡함, 지연, 비효율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로 빠르게 처리되었고 입국 안내 책자에는 영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안내문까지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첫 순간부터 감동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회사에서 준비한 차량을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운전기사님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도로변 곳곳에 심어진 나무와 꽃들이었어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과 달리 낙서나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운전사분께 이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은 깨끗한 환경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시민들도 스스로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넜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운전사분은 자랑스럽게 한강공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예요.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원룸 아파트는 비록 작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깨끗한 침구, 기본적인 가전제품, 심지어 냉장고에는 간단한 식품들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제 아파트보다 시설이 더 좋았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CCTV, 경비원이 상주하는 로비까지.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도난과 침입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안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파트 건물에 바로 편의점이 있어 밤늦게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인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첫날부터 느껴진 한국의 효율성과 안전함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온보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첨단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인사팀 담당자인 박지연님은 영어가 유창했고 모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기초교육, 문화 적응 세미나, 멘토 배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박지연님은 제게 회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항공사는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단순히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예 서비스를 중요시하죠.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정이라는 개념이 낯설었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설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탈리아도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하지만 한국의 정은 더 깊고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았어요. 이런 가치가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육 첫날, 저는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나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출신의 제니퍼는 이미 6개월째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그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시스템과 효율성에 감탄하게 될 거야. 특히 여성으로서 이곳은 정말 안전해. 밤늦게 혼자 걸어도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내성적인 것 같지만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 교육은 알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니폼 착용법부터 미소 짓는 방법, 승객 응대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다고 느꼈지만 곧 이것이 한국 항공사가 세계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깨달았어요. 모든 교육 자료는 영어로도 준비되어 있었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즉시 답변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승무원 교육시설이었어요. 실제 항공기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이 있어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처, 응급처치, 서비스 연습까지 모든 것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었죠.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 이론 교육에 그쳤던 것과 달리 한국은 실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밀함이었습니다. 음료를 제공할 때 트레이를 어떤 각도로 들어야 하는지, 승객과 눈맞춤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미소는 어떻게 지어야 자연스러운지. 처음에는 지나치게 세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디테일이 결국 최고의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비행을 앞두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외국인 승무원인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첫 비행은 서울에서 방콕으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승객들은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했어요. 탑승 과정부터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혼잡하고 시끄러웠는데 한국 승객들은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죠. 기내에서도 승객들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했어요. 불만 사항이 있을 때도 공격적이지 않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감동적이었어요. 한 승객은 제가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잘하셨어요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특히 감동받은 것은 승객들의 배려심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느라 힘들어하자 옆자리 승객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 노인분께 젊은이가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이런 광경은 이탈리아 비행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문화가 실제로 표현되는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인 동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항상 도움을 주려고 했고 천천히 말해주거나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수진 선배는 제 멘토가 되어주셨는데 업무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대한 팁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점심시간이면 항상 저를 챙겨 함께 식사하자고 했고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점심시간에 김수진 선배가 저를 사내 식당으로 안내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회사 구내 식당의 퀄리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거든요. 다양한 반찬, 신선한 야채, 건강한 음식들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었습니다. 수진 선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한 직원이 회사의 자산이니까요. 처음으로 회식 문화를 경험했을 때는 조금 당황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깊이 어울리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소주를 못 마시자 억지로 권하지 않았고 대신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해주기도 했어요. 그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국인 동료들은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이탈리아 문화, 제 가족 이야기, 심지어 제가 겪은 아리탈리아 해고 사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리탈리아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부품처럼 취급받았지만 여기서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편리함도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어요. 24시간 편의점, 배달 문화, 대중교통의 정확성, 안전한 거리.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히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은 정말 큰 변화였어요. 로마나 밀라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고 어플 하나로 모든 교통편을 검색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죠. 밀라노에서는 항상 대중교통 지연과 파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상이 해결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대중교통 이용, 음식 주문, 쇼핑, 은행 업무까지 앱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여러 날 걸릴 일들이 한국에서는 몇 분 만에 해결되곤 했어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도 놀랐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죠. 한 번은 지갑을 두고 나왔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만으로도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가 현금만 받는데 이런 차이가 놀라웠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동료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김수진 선배와 언어 교환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고 그녀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관광객으로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서울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진 선배와 함께 방문한 경복궁에서는 한국 역사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단청, 정교한 목조 건축,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건축물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수진 선배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궁궐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유럽 고전 건축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한옥들이 현대적인 카페와 공방으로 재탄생한 모습, 좁은 골목길마다 깃든 이야기들.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었어요. 이탈리아도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발전을 저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균형 잡힌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까지.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보였어요. 로마나 밀라노의 공원들은 종종 관리가 소홀하고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한강공원은 밤에도 가족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인천 로마 노선 비행 중에 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탈리아인 승객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워 다른 승무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죠. 제가 이탈리아어로 승객과 대화하며 상황을 진정시켰고 기내 의료진과 연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급 상황에서 저는 한국 항공사의 또 다른 면을 보았어요. 의료 응급키트의 완벽한 구비, 신속한 지상 의료진과의 연결,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응.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 기장님이 직접 찾아와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며 감사를 표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 비행에서 저는 강민준 수석 승무원과 함께 일했어요. 그는 제 대처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행 후 그가 제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 되었어요. 민준 씨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었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첫 대화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의 알이탈리아 경험과 한국에 오게 된 과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외국에서의 새 출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라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한국의 취업 경쟁과 사회적 압박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서로 다른 사회의 어려움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비행이 겹칠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휴일이면 서울 곳곳을 탐방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가정식을 경험한 것도 전통 찻집에서 차 예절을 배운 것도 모두 그와 함께였어요. 그의 따뜻함과 배려심,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처음 저를 그의 친구들에게 소개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개방적이고 친절했습니다. 모두 영어로 대화하려 노력했고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한 친구는 로마에 여행 갔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다른 친구는 이탈리아 영화를 좋아한다며 네오리얼리즘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지적 호기심에 감명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위기도 있었어요. 서울 싱가포르 노선 비행 중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특별 기내식 요청을 혼동해 몇몇 승객들에게 잘못된 식사를 제공했죠. 이탈리아 같으면 큰 항의가 있었겠지만 한국 승객들은 놀랍게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료들은 저를 탓하기보다 함께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날 저는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실수 후 저는 사무실에서 상사와의 면담을 예상하고 긴장했습니다. 알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항상 엄격한 질책이 따랐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첫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엘레나 씨가 상황을 잘 수습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질책 대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은 비난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강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어와 영어 실력,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해 유럽 노선에 자주 배치해 주었어요. 제가 제안한 유럽 승객 서비스 개선안이 실제로 채택되었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단순히 지시에 따르는 직원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제 의견이 존중받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이탈리아 VIP 단체 승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기획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전통 이탈리아 와인 선정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인사말까지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제 지식을 살려 세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비행 후 받은 승객들의 감사 편지와 회사의 인정은 제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인 저도 감동받았어요. 세심한 배려에 고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라는 한 승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그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알고 있었기에 긴장되었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첫 만남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탈리아 수제 초콜릿도 선물로 준비하고 한국 예절도 공부했죠. 민준 씨의 부모님 댁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친절했지만 어머니는 명백히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요리는 할 줄 아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아이를 몇 명 낳고 싶니? 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첫 만남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민준 씨가 설명해 주길 한국에서는 가족 계획이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어머니의 질문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고 진심으로 칭찬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문화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간 이탈리아 초콜릿을 맛보시고는 정말 맛있네. 라고 하시며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외국인, 특히 서양인과의 결혼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 말에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지만 한국은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엘레나가 제 선택이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부모님께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에 초대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레시피를 보며 연습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가족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점차 한국어 실력도 늘어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신 듯 했지만 곧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함께 요리하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시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겪어온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가족을 지켜온 강인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걱정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 씨와 저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어요. 9개월간의 교제 끝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보라색 튤립 다발과 함께였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것이었죠.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이탈리아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단, 예물, 패백, 상견례. 처음 듣는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민준 씨 어머니는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셨고 때로는 제 의견보다 전통을 중시하셨습니다. 작은 갈등이 여러 번 있었어요. 웨딩드레스 선택, 초대 손님 목록, 심지어 결혼식 음식까지 모든 것이 협상의 대상이었죠. 한 번은 웨딩드레스 쇼핑을 하다가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단순하고 세련된 드레스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한국 신부들이 주로 선택하는 화려한 프린세스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신부가 주인공이야. 더 화려할수록 좋아라는 말씀이셨죠. 결국 타협점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큰 갈등은 신혼여행 계획에서 불거졌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가족을 만날 겸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제주도를 강력히 추천하셨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결혼인데 왜 모든 결정에 간섭하는 걸까?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준 씨에게 솔직히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당신 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혹은 이탈리아인이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민준 씨는 저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어머니와 대화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말 민준 씨는 저를 다시 부모님 댁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둘만 대화할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민준 씨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걱정한 건 너무 다른 문화에서 자란 너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 외국인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힘들까봐 그랬던 거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젊었을 때 해외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 내가 용기 있게 새로운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어머니의 엄격함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 본능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얼음장 같던 분위기가 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했어.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조차 특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국제결혼이 흔한 일이 됐지. 나도 적응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너와 민준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너무 간섭했다면 미안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어린 시절, 이탈리아 가족 아리탈리아에서의 경험, 한국에 오게 된 사연까지.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민준 씨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처음의 두려움까지요. 대화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엘레나, 이제부터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너도 내 딸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것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여전히 적극적이셨지만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와 이탈리아를 모두 방문하는 것으로 타협했고 웨딩드레스는 한국식 화려함과 이탈리아식 우아함을 조화시킨 디자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이탈리아 웨딩 전통에 대해 질문하시며 일부를 한국 결혼식에 접목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하셨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의 웨딩 산업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결혼 준비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선택, 음식 시식, 청첩장 제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었고 웨딩 플래너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이 시스템을 설명했을 때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과 이탈리아 요소를 조화롭게 섞어 진행되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패백의식은 신비롭고 경건한 느낌이었어요.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대추와 밤을 받는 순간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2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여행 계획이었죠. 이탈리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민준 씨에게도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과 소피아를 만나 이탈리아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특히 저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라자냐에 감탄하며 레시피를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 녹아들었고 이탈리아어 몇 마디를 외워 할아버지를 감동시키기도 했어요. 양가 가족들이 만나는 순간 저는 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 마포구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신혼집은 이탈리아와 달리 모든 것이 새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가전제품부터 침구류까지 모두 새로 준비했고 시부모님은 큰 TV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집들이 날 시어머니는 손수 음식을 준비해 오셨고 집안 곳곳에 필요한 물건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첨단 홈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조명, 온도, 보안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었고 심지어 외출 중에도 집안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한국은 이미 스마트홈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라고 설명해 주었죠. 결혼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지상직으로 이동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안정적인 근무 시간을 원했고 한국에서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회사는 저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인천공항 국제선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탈리아어와 영어 실력을 살려 유럽 노선 승객 케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지상직 업무는 비행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업무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VIP 승객 응대, 특별 서비스 기획, 직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까지. 특히 새로 입사한 외국인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어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 기회였습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외국어 학습, 서비스 품질 향상, 리더십 훈련 등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한번 직급이 정해지면 크게 변화할 기회가 적었는데 한국에서는 끊임없는 성장이 장려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민준 씨와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첫 번째 산부인과 방문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전 관리 시스템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세밀했어요.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영양 상담까지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시설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쾌적한 대기실, 최신 의료 장비, 개별 상담실까지. 특히 3D 또는 4D 초음파 기술에 놀랐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니.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검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영어로 된 자료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의료진의 전문성과 세심함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주 저희 집을 방문해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한국식 산모 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고 느꼈지만
곧 그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임산부가 가족 모두의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태교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태교 음악을 선물해 주셨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신적으로 느껴졌지만 곧 이것이 수천 년 된 한국의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니 임신 기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신 중에 직장에서의 대우도 놀라웠어요. 사무실은 제게 더 편안한 의자를 제공했고 업무 강도를 조절해 주었죠. 동료들은 제가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 주었고 상사는 정기 검진 날짜를 체크해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이런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부 배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의 근무 시간 단축, 정기 검진을 위한 특별 휴가, 임신 중 야간 근무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어요. 회사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임신부 보호법이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이런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또 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출산 준비물 리스트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길고 상세했어요. 베네쩌고리, 베네옷, 속사계.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죠. 시어머니와 함께 아기용품 쇼핑을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기용품 가게의 규모와 다양성에도 놀랐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전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민준 씨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분만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의료진은 저에게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민준 씨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죠. 한국 병원의 산후 케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었어요. 따뜻한 음식, 전문적인 수유지도, 아기 목욕 교육까지. 간호사들은 24시간 도움을 주었고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후 빨리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세심한 케어가 없었어요. 산후조리 문화는 제게 가장 큰 문화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서 2주간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권유로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산후조리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마치 고급 리조트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늑한 개인실, 산모 전용 식당, 마사지실, 요가실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케어해주고 필요할 때만 수유를 위해 데려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산후 우울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돌봐주고 산모를 위한 영양식과 마사지, 요가 클래스까지 제공되었어요. 다른 산모들과 교류하며 육아 팁도 얻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이 시스템을 설명했을 때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이탈리아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특히 산후조리 음식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산모의 회복과 모유 수유에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과 생선. 모두 산모의 영양과 회복을 고려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맛과 효과에 감동했어요. 실제로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산모들과의 교류도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육아라는 공통 주제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어를 할 수 있어 대화가 가능했고, 나머지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소통했어요. 같은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과의 유대감은 특별했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놀라운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간 저희 집에 머물며 산모식을 준비해 주셨고, 아기를 돌보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1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아 함께 새로운 육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육아휴직 제도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1년, 민준 씨가 추가로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급여의 80%를 보장받으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자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었어요. 소피아가 100일이 되던 날, 한국의 전통 의식인 100일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이 행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 화려한 전통 의상, 다양한 음식,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이런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축하 행사가 있지만 한국의 100일 잔치는 더욱 의미 있고 체계적이었어요. 100일 잔치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돌잡이 의식이었습니다.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첫 번째로 잡는 물건으로 미래를 점치는 전통이었죠.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붓을 잡아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우리 손녀가 작가나 예술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식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곧 열정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함께 파스타를 만들고 리소토를 저으며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요리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우리 며느리가 아닌 우리 딸이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만든 라자냐를 맛보고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 맛이 제 할머니의 요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이탈리아 사람처럼 요리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시며 비결은 사랑을 담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음식이 문화를 뛰어넘는 소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성이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부모님과 동생 소피아, 삼촌 가족까지 모두 왔죠. 그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한국의 안전함, 효율성, 그리고 따뜻한 정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동생 소피아는 케이팝 팬이라 천국에 온 것 같았다며 좋아했죠. 부모님은 특히 한국의 깨끗함과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서울 지하철을 타보신 후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값을 깎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점에 놀라셨어요. 특히 서울의 밤 문화가 활발하면서도 질서정연한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양가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한 한식과 제가 준비한 이탈리아 요리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과 웃음소리가 우리를 하나로 연결했죠. 양가 어머님들이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요리 비법을 교환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소피아를 통해 형성된 할머니들의 유대감이었어요. 두 할머니 모두 손녀에 대한 사랑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배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이탈리아어로 그라치에를 연습해 화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탈리아 가족들이 떠나는 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삶이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시어머니께 멋진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렇게 두 가족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할 때 모두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경험했습니다. 회사 내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 언제든 아이를 볼 수 있었고, 수유실과 유연근무제도 갖춰져 있었어요. 소피아가 아프거나 특별한 날에는 휴가를 쓰기도 쉬웠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런 지원 시스템은 이탈리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죠. 특히 회사 내 어린이집의 퀄리티에 감동했어요. 전문 교사들의 섬세한 케어, 깨끗한 시설,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점심시간에 아이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안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피아가 열이 나서 긴급하게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는 즉시 휴가를 허락해 주었어요. 직원의 가족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육아 환경도 놀라웠어요. 도시 곳곳에 놀이터와 육아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풍부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준 씨와 함께 소피아를 데리고 어린이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등을 방문했어요. 모든 시설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설계로 되어 있어 편리했고, 직원들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친절했습니다. 한국의 영유아 건강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정기적인 무료 검진,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 육아 상담 프로그램까지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아플 때 찾은 소아관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었고, 응급실은 24시간 이용 가능했어요. 이런 안전망이 있어 육아의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피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한국 교육의 특징을 경험했어요. 교사들이 매일 전송해주는 자세한 활동 보고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포트폴리오, 정기적인 학부모 면담.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큰 비중을 두는 교육 철학이었어요. 소피아는 어린이집에서 나눔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럽 승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유럽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연구했어요. 제 의견이 존중받고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해고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제가 제안한 문화적 민감성 교육 프로그램이 회사 전체에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 승객들의 기대와 필요를 이해하고 세심하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저는 회사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회사에 가치 있는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 문화였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마인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분위기,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 이런 문화 속에서 저는 더 협력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이탈리아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 인생의 큰 성장이었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결심했습니다. 시민권 취득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험 당일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함께 응원해 주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들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없었죠. 국적 취득 기념 파티에서 시아버지께서 건배사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엘레나는 태어날 때는 이탈리아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선택한 한국인입니다. 우리 가족과 한국이 그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그 말씀에 모두가 감동했고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국적 취득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이탈리아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과의 만남은 의미가 컸어요. 그들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과정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서 온 젊은 어머니가 문화적 차이로 시댁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드렸고 몇 달 후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엘레나 씨 덕분에 가족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소피아가 4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죠. 아기 이름은 한국 이름과 이탈리아 이름을 함께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미노, 이탈리아 이름은 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마르코라고 지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름처럼 우리 가족도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첫째 때보다 훨씬 여유로웠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한국어도 더 능숙해져 의료진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산전 검사부터 출산, 산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민준 씨가 더 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저와 소피아 그리고 신생아를 함께 돌봐주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 육아법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탈리아의 창의적 표현과 여유로운 가족 시간.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집은 점점 더 다문화 가정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임을 자주 열었어요. 한국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미국인, 필리핀인. 각자의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경 없는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소피아의 유치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고 파스타 만드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민준 씨는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발표가 끝났을 때 소피아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알이탈리아 항공의 파산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은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을 찾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인이자 한국인으로서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외국인 승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이탈리아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로마 광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던 그날을 떠올리면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새삼 놀라게 돼요. 그때는 그 실패가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만약 아리탈리아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저는 민준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소피아와 민호도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은 저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받아주었고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한국의 가족 중심 가치관,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촬영팀이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가서 제 부모님과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과거 아리탈리아 동료들의 현재 모습도 담아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실업 상태였고 일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직했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행복을 보며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는 갑자기 문화 간 소통의 대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받고 국제 포럼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지난달에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도 특별한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이탈리아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민준 씨와 민준 씨의 부모님,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제 가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가족이구나. 절망의 끝에서 한국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로마 광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던 그 순간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 시위 사진을 보며 웃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제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국제 업무 부서를 맡아 양국 간 비즈니스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고 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완벽하게 두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예의범절, 이탈리아의 열정과 창의성을 모두 지닌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민준 씨와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두 나라의 고향을 모두 보여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 여름에는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 있는 제 고향집에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 사이에서 뛰놀고 할머니의 수제 파스타를 맛보고 이탈리아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한국의 전통 시골 마을에서 한옥 체험과 설날 풍습을 경험하게 해줄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일궈온 이 행복한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찾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낯선 외국인에서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발견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많은 외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 안전한 사회,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 이런 가치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